자, 먼저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제 BK 플러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환이란 말은 거기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KNU ICT 창의인재사업단 오픈 콜스웨어라는 소위 OCW 오픈 소스 강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게 홈페이지고 그래서 BKICT-OCW KNU ACKR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비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여기 전자회로 1, 2, 그다음에 논리회로, 그다음에 내가 3학년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 전력전자, 그리고 물리전자, 그다음에 대학원 수업 이것들은 이제 올라와 있고 차츰 이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앞으로는 유튜브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걸 내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다시 내용을 옮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자공학 강좌, 산학 강좌, 세미나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이제 전자공학 강좌입니다. 주로 과목에 관련된 건 여기에 산학 강좌에도 있고 세미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자공학을 클릭해 보면 이쪽을 클릭하면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클릭하지 말고 이쪽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 이 분야를 디바이스 분야, 신호비 회로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응용 시스템 분야로 나눴는데 전자회로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는 이 전자공학 강좌에 게시된 모든 강좌를 표시한 거고 여기 신호비 회로 분야에 가면 지금 4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 했던 전자회로 1에 대한 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와 똑같은 강의가 여기 올라와 있고 이번 학기에 할 전자회로 2에 대한 게 여기 있는데 전자회로 2 여기 이제 1강, 2강, 3강, 4강 했는데 지금 1, 2강은 분명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서 요 1강과 2강은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고 요 3강, 4강, 5강, 6강은 이게 2013년도에 촬영된 건데 2014년도에 촬영된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봐서 이걸 계속 촬영하면서 여기다 이걸 업데이트할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하나 리프레이스 하면 이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계속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1강, 2강, 3강이라고 써놓은 게 별로 좋지 않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곧 이렇게 이것처럼 이제 소제목을 달아서 1강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2강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소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더 이상 유튜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혹시 지난 학기에 배운 전자회로 1에 대한 게 궁금하다. 그쪽도 리뷰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상위 폴더로 들어가서 전자회로 1 들어가면 전자회로 1이 8반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신 교수님이 굉장히 긴장해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이제 산악광자도 있고 뭐 이거 그냥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비디오 촬영해서 여기다 올렸고 세미나도 있습니다. 세미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튜토리얼인데 들어가면 여기 화면이 안 뜨네. 자, 이거 무슨 이유인지 이제 화면이 재생이 안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여기 네, 있고, 여기 그 원어로 강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외국 사람이 강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원어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요 비디오는 내가 지난 가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튜토리얼을 영어로 강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으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은 활용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돈도 일부 들어갔지만 이 시스템을 셋업하기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잘 여러분 활용하기 편하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할 점을 개선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얘기는 그 오픈 콜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렉처 포맷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나하고 수업을 같이 했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판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OHP를 이용하지만 판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여러분들이 뭐 느꼈겠지만 특히 전자회로 같은 과목은 굉장히 많은 그 그래피컬한 게 많죠.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내가 판서해주고 여러분들 이걸 카피하고 그 과정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 공부의 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또 내용을 미리 생각하게 되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과목을 OHP로 강의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 수학을 OHP로 강의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남이 풀어놓은 해답을 구경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 1시간 동안 칠판을 한 번, 두 번 정도 전부 다 필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드라 책을 집에 있는 사람. 텍스트를 구입한 사람. 텍스트를 수채 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 수업을 잘 들으면 뭐 텍스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가지고 있던 텍스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영어로 얘기하면 스켈레톤을 전달할 뿐이지 여기서 다루는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전자회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텍스트를 읽어서 여기서 커버하지 않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얘기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따로 준비한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약속을 하고 이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저의 실라버스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항을 리뷰하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합니다. 그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전자회로 1을 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 키워드가 뭡니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전자회로 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전자회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대부분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앰플리파이어 그러면 이제 증폭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는 오디오 앰플리파이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쿠스틱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하는 노래를 크게 증폭시켜서 여러 사람이 듣는 게 앰플리파이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소위 요새 그 셀폰 같은 어떤 통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이즈 레벨이 있고 이렇게 노이즈 레벨이 있다면 소위 여러분들이 셀폰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노이즈 중에 이 포함된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 그래서 시그널은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는 시그널은 노이즈 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상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이즈에 속해 있는 이 시그널을 어떻게 됩니까? 증폭해야죠. 이 노이즈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시그널을 이와 같이 증폭해서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야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모든 데 사용됩니다.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피커, 오디오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음성을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그널을 트랜스미션하고 시그널을 프로세싱 하는데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이퀴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되는 게 뭡니까? 앰플리파이어겠죠. 앰플리파이어는 노이즈 속에서 여기 있는 인포메이셔널 컨텐트만을 추려서 그걸 증폭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렉트로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셀폰 아니면 무슨 통신 장비 아니면 무슨 어떤 새로운 이퀴먼트에 들어가도 아니면 뭐 어떤 레이더라든가 어떤 장비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본적으로 1학기 때는 모스펫, BJT라는 세마이컨덕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세마이컨덕터를 어떻게 앰플리파이어에 이용하고 앰플리파이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배웠습니다. 2학기에도 이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배운 챕터를 보면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전부 다 챕터 단원이 앰플리파이어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인티그레이트 앰플리파이어,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피드백 앰플리파이어 한 학기 동안 계속 앰플리파이어 배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하면 앰플리파이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앰플리파이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아닌 전자회로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자회로에 대한 일을 하거나 어떤 리서치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2학기 내내 하고 그 1학기 때 모스펫과 BJT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를 거의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했는가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래서 어쩌면 뭐 1주, 2주 정도는 전자회로 1에 대한 리뷰를 한 다음에 전자회로 2에 대한 내용을 2주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1학기 때 배운 앰플리파이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리뷰를 시작합니다.
자, go to the department office and get a box of yellow chalk. 자, 됐습니까? 자, 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세미컨덕터 디바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죠. 다이오드하고 BJT, 모스펫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모스펫이란 디바이스와 BJT라는 디바이스가 앰플리파이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모스펫과 BJT를 이용해서 만든 앰플리파이어의 베이직스를 리뷰하는데 첫 번째 스텝으로 앰플리파이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듭니다. 여기에 어떤 이런 서킷이 있는데 그리고 서킷에 인풋이 있죠. 그리고 서킷에 어떤 부하가 있고 여기에 아웃풋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전압을, 인풋 전압을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V 이렇게 표시하면 이 소문자로 표시된 두 개 다 로어 케이스로 한 건 AC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 대문자로 표시한 건 this 시그널이고 이 AC와 DC로 포함된 V, 여기 S는 대문자입니다. 이건 AC와 DC를 같이 포함한 인스탄테니어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AC와 DC를 여기에 인가하는데 여기에 있는 서킷이 리니어 서킷. 어떤 건지 알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항으로 구성된 리지스탄스로 구성된 리지스탄스 많이 있는 그런 서킷을 리니어 서킷이라고 이해하면 좋고 실제적으로는 리지스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덕터나 캐파시터나 여러분들이 헤로이드에서 배우는 그런 디바이스도 사용된 그런 서킷을 리니어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서킷의 특징이 뭐냐면 뭡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리니어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DC를 인가하면 여기 DC가 나오고 만약에 DC를 인가했을 때 K배만큼 증폭돼서 DC가 나오고 여기에 AC를 인가해도 AC도 K배만큼 고유의 개인만큼 증폭돼서 아웃풋에 나타나고 DC와 AC를 동시에 인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DC에 의한 레스폰스와 AC에 의한 레스폰스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걸 뭐라 부릅니까? 슈퍼포지션이죠. 슈퍼포지션. 그래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 그런 서킷을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게 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리니어 서킷 엘리먼트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게 리스탄스고 그거로만 구성된 서킷을 리니어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니어 서킷이거나 만약에 리니어 서킷이라면 여기에 DC가 인가되면 DC가 나오고 AC가 인가되면 AC가 나오고 DC와 AC를 합친 컴포지트 시그널을 인가하면 아웃풋도 DC와 AC가 나오겠죠. 자, 리니어 서킷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란리니어 서킷을 다룹니다. 1학기 때 배운 BJT나 모스펫이 란리니어 디바이스입니다. 란리니어 디바이스란 뜻은 인풋과 아웃풋이 단순히 리니어 관계가 아니라 자승이 된다든가 익스포넨셜 펑션이라든가 곱으로 되어 있는 것도 란리니어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서킷이 있고 서킷트리가 있고 여기가 VS고 VO가 있을 때 리니어한 서킷은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이 리니어한 서킷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모스펫이나 BJT를 이용한 앰플리파이어는 뭡니까? 란리니어 서킷입니다. 여기가 이와 같이 이런 직선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커브라든가 혹은 2차 함수라든가 이런 란리니어죠. 그래서 여기엔 슈퍼포지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어떤 가정을 하냐면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VS가 인가돼서 이 앰플리파이어가 동작하는데 여기 VS DC가 있고 여기에 AC가 추가됐습니다. DC와 AC가 추가되는데 VS가 이와 같이 추가됩니다. 이때 만약에 DC만 있다면 아웃풋도 여기 VO라는 DC가 나타나고 그런데 DC 플러스 AC가 있기 때문에 그때 리스폰스를 그린다면 이걸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를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 중심으로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웃풋 전압이죠. 아웃풋 전압은 VO 플러스 VO DC에 의한 리스폰스와 AC에 의한 리스폰스. 이게 란리니어하기 때문에 2차 함수거나 익스포넨셜 펑션이나 굉장히 복잡한 펑션인데 이걸 리니어라이즈 합니다. 리니어라이즈는 뭡니까? 여기 요 시그널이 크기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이 란리니어한 커브 대신에 뭘 이용합니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탄젠셜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여기 지나는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리스폰스가 아웃풋 리스폰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뭡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 그래서 리니어한 서킷이거나 혹은 원래는 란리니어 했는데 앰플리파이어 같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니어라이즈한 서킷이 있을 경우에 AC와 DC가 인가됐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1학기 때 여러 번 얘기한 리니어라이제이션 과정이고 전자회로를 이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전자회로가 일반적인 회로 이론과 다른 이유는 DC와 AC가 항상 동시에 인가돼서 거기에 리스폰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란리니어 하기 때문에 리니어라이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리니어라이즈 했단 말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란리니어한 커브를 직선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항처럼 생각하면 저항. 이 직선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리니어라이즈한의 개념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저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저항에 대한 리스폰스는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쉽죠. 여기가 인풋이 인가되면 비례해서 아웃풋이 되고 두 개가 인가되면 각각의 리스폰스를 합치면 되고 그래서 그걸 근사적으로 그게 성립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 했고 다시 얘기하면 이 란리니어한 커브를 직선으로 바꾼 겁니다. 슬롭으로 저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항. 근데 이 저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저항과 다르죠. 슬롭이기 때문에 저항의 밸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의 슬롭, 여기에서의 슬롭, 여기에서의 슬롭, 여기에서의 슬롭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 밸류가 동작점에 의해서 변화하고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커브 대신에 이 붉은색에 핑크색에 직선으로 가정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합니까?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 그래서 이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폭이 어떻게 됩니다? 굉장히 충분히 작아요. 충분히. 뭐보다 작냐면 여기에 있는 이쪽 밸류, 이 DC, 여기가 DC죠. DC에 비해서 이 AC 컴포넌트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스몰 시그널 어썸션. 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이 필요하고 왜 리니어 대신이 필요한가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한 저항과는 전혀 다른 어떤 컴포넌트를 마치 리지스탄스인 것처럼 그걸로 대체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리니어라이즈된 난리니어 서킷을 다루고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여기 DC가 있고 AC가 있습니다. DC와 AC를 DC 밸류가 있고 AC가 있는데 이걸 합친 컴포짓 웨이폼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시그널을 인가했을 때 아웃풋에도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이 시그널을 분해해 보면 이 DC 인풋에 의한 DC 리스폰스가 있고 이 AC 인풋에 의한 AC 리스폰스가 있고 두 개를 합친 리스폰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컴포짓 아웃풋 볼티지 리스폰스. 다시 얘기하면 이 란리니한 앰플리파이어도 마치 리니한 저항처럼 리스턴스처럼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모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란리니한 앰플리파이어를 리니어라이즈된 서킷에 DC와 AC를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고 기본적인 이 스몰 시그널 어썸션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이런 시스템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C끼리의 관계. 미안합니다. 이 DC끼리의 관계, DC 인풋이 인가했을 때 DC 아웃풋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라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를 DC 어널리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연히 DC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DC 어널리시스 혹은 라지 시그널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라지 시그널 말은 여기 AC에 비해서 DC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C 어널리시스와 라지 시그널 어널리시스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칠판이 굉장히 좁네. 됐습니까? 그래서 DC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는 AC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DC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AC가 인가됐을 때 AC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의 관계를 해석하는 건 이건 뭐라고 합니까? AC 어널리시스. 혹은 동의어입니다. AC 어널리시스 혹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이 사실은 이거죠. AC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AC의 인포메이션이 있죠. AC. 여기에 DC의 인포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AC의 인포메이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AC 어널리시스, 스몰 어널리시스가 훨씬 중요하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서킷 마들을 우리가 디라이브 했고 그거를 AC 마들 혹은 스몰 시그널 마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앰플리파이어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물론 앰플리파이어인데 앰플리파이어를 정의한다면 아주 스페셜리 디자인된 서킷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글로 적는다면 A 서킷트리란 말은 서킷은 하나의 서킷이고 서킷트리는 여러 가지 서킷이 모여서 어떤 원하는 기능을 한 복잡한 회로의 모임이다라는 뜻에서 서킷트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하나의 서킷트리인데 특별히 디자인됐습니다. AC 시그널을 증폭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서킷을 앰플리파이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서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앰플리파이어의 서킷 마들이 중요합니다. 왜 서킷 마들이 중요하냐면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앰플리파이어 자체보다는 앰플리파이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회로적인 심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심볼은 이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AC 인풋이 들어가서 AC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단자를 표시하고 여기에 DC를 이와 같이 표시하면 이 DC 전압이 인가됐을 때 여기에 DC 전압이 인가되고 그리고 AC가 들어갔을 때 AC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인가되는 DC 전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이아스 볼티지. 바이아스 볼티지. 바이아스 볼티지가 있을 때 AC가 들어가서 AC가 나온다. 라는 이런 삼각형의 심볼을 사용하는데 여기엔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게 얼마나 크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고 여기 이런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AC를 인가했을 때 이쪽으로 커런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또 여기에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어떤 부하를 연결하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나 드랍이 생기는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상징적인 심볼에 지나지 않고 그와 반대 모든 인포메이션을 포함하는 여기 서킷 마들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서킷 마들. 이 서킷 마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소스가 있고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입니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만은 볼티지 시그널을 들어가서 이 볼티지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이쪽에 당연히 소스고 어떤 소스가 있고 여기 어떤 노드가 있겠죠. 노드가 있고 가운데 있는 아까 삼각형으로 표시했던 전혀 쓸모없었던 심볼 대신에 어떤 심볼을 사용하냐면 이런 심볼을 사용하는데 그 심볼에 세 개의 핵심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그 파라미터가 여기에 표시된 세 가지입니다. 여기 RI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ABO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 RO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세 개의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저것들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RI는 여기 어떤 소스를 연결했을 때 소스는 볼티지 소스이기 때문에 태브닌 폼으로 항상 표시하죠.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가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파이나이트한 밸류를 갖는 인터널 소스 리지스턴스가 있고 그래서 태브닌 폼으로 된 소스가 있고 거기에 이걸 연결하면 이제 이 커런이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가 하는데 이 RI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RI.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소스에 VS가 있을 때 이 VS가 앰플리파이어의 인풋으로 얼마나 컨트리뷰션 하는가 이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커런이 흘러 들어가면 이 커런에 의해서 이 전압이 두 개에 의한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RI가 얼마인가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야만 소스 전압이 그 중에 얼마만큼의 포션이 실제로 앰플리파이어 인풋이 되는가 하는 그런 개념의 파라미터고 이 RI는 여기서 들어본 인풋 리지스턴스죠.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가 있을 때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쪽에 들어본 인풋 리지스턴스 RI한 파라미터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는 여기에 어떤 전압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전압의 일부가 VI로 여기 디벨롭 됐을 때 이 앰플리파이어 인풋에 있는 VI를 ABO라는 어떤 개인을 곱해서 이 전압을 곱해서 여기에 디벨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오픈 서킷 되어 있다면 여기가 이게 없고 여기에 스코프를 물린다면 여기서 전압을 측정한다면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때 전압이 ABO, VO라는 게 아웃풋으로 디벨롭 되죠. 그래서 ABO를 뭐라고 그럽니까?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 여기가 오픈됐을 때 볼티지. 근데 실제는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는 게 오픈 상태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합니까? 로드를 연결해야죠. 부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연결하면은 이제는 아까처럼 이 전압이 그대로 아웃풋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타난 전압이
즉 여기에 디벨롭된 전압의 ABO를 곱해서 여기에 나타난 전압이 이 두 개의 리지스탄스에 의해서 볼티지 디비전으로 디벨롭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그 전압이 실제로 아웃풋으로 가는가라는 팩터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뭡니까? RO, 아웃풋 디스턴스. 그래서 여기에서 들여다본 이 아웃풋 디스턴스는 RO라는 아웃풋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서킷의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디스턴스를 측정할 때는 인풋을 숏시키고 아웃풋 측에서 들여다본 디스턴스다. 그걸 이밸류에이션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공식이 아니라 프린시플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없다면 이 인풋을 제거한다면 여기 전압이 지로고 여기 전압이 지로면 이게 지로고 이게 지로면 어떻게 됩니까? 숏 되는 거죠. 숏. 그래서 숏된 상태에서 그때 아웃풋 디스턴스는 이 RO가 직접 보이므로 그래서 RO를 측정할 때는 인풋을 제거하고 숏시킨 상태에서 여기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나타나는 디스턴스는 이게 숏돼 있으므로 이것도 사라지고 아웃풋 디스턴스는 직접 아웃풋에서 들여다본 디스턴스가 아웃풋 디스턴스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여기 인풋이 인가됐을 때 소스가 있을 때 이런 전체적인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는 여기에서의 볼티지 드랍, 볼티지 디비전, 그리고 오픈 서킷 볼티지 게인, 그리고 아웃풋 쪽에서의 볼티지 게인의 VS를 곱한 게 아웃풋이 된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볼티지 게인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서킷 마드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뭐 이거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여러 가지 서킷 마드가 있는데 그 서킷 마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앰플리파이어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서킷이죠, 서킷. 그래서 이게 서킷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이런 서킷 마드를 드라이브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자회로 1에서는 소위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다뤘습니다.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라는 뜻은 뭐 예를 들면 모스펫을 이용한 앰플리파이어 자, 이런 거 모스펫을 이용한 실제 앰플리파이어는 뭐 간단히 그리면 이와 같이 됐죠. 자, 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풋 쪽에 이렇게 DC와 여기 이와 같이 하면 여기에 DC가 있고 VS가 있고 여기에 VS가 있어서 DC와 AC가 같이 AC 카플링, DC 블로킹 그래서 DC와 AC 같이 인가되고 여기에 어떤 이런 서킷이 있고 여기서 아웃풋을 연결해서 이 중에 있는 AC 시그널만 뽑아낸 이게 이제 그 BJ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고 이런 경우에 여기에 이 로드가 리지스탄스라고 가정을 했죠. 리지스탄스.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싱글 스테이지 말은 이 모스펫이 하나만 있는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인데 앰플리파이어가 이걸 필요가 없죠. 여기에 또 하나의 스테이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 시그널을 AC로 증폭했을 때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여기다 또 하나 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테이지를 또 하나 달 수도 있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많이 달 수도 있고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뭐라고 부릅니까?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하나의 경우엔 싱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자에서 배운 전자에서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라면 전자회로 2에서는 더 이상 이걸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리뷰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배우지 않고 그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시기는 1학기 때다 지나갔고 2학기부터는 여기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 복합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앰플리파이어에 가까워지는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이걸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개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앰플리파이어의 서킷 모델을 이해하고 이것들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여기 여러 스테이지가 있을 때 이 시그널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됐습니까? 물론 기본은 여러분들이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쪽에 있는 리니어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 자, 란리니어한 디바이스를 어떤 픽스된 오퍼레이팅 포인트 근처에서만 시그널이 그 점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뭘로 대처하는 겁니까? 리지스턴스로 대처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됐습니까? 자,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디바이스가 모스펫하고 BJT인데, 먼저 모스펫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이유는 모스펫이 사실은 더 쉽죠. 그리고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BJT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도 리뷰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주목합니다. 모스펫 앰플리파이어를 설명하려고 이제 모스펫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피직스에서 시작하면 모스펫의 스트럭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 P-타입의 바디라는 P-타입의 보드 세마이컨덕터에 여기 N 플러스란 말은 이거보다 훨씬 강하게 도핑된, 여기에 강하게 N 플러스 도핑하고 여기도 N 플러스 도핑하고 여기에 메달 컨택을 내서 단자를 만들어서 소스란 이름으로 붙이고 심벌로는 S만 사용하고 이쪽 반대쪽은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구조로 여기 메달 컨택을 만들고 드레인이라고 부르고 D라는 심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거는 뭡니까? SiO2라고 불리는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이건 뭡니까? 절연층입니다. 인슐레이터입니다. 전기가 절대로 흐를 수 없는 인슐레이터 층을 놔두고 위에 놔두고 그 위에 다시 메달 컨택을 만들고 단자를 내서 게이트이라고 부르고 심벌로는 G를 사용합니다. G.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P-타입의 바디란 말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에 단자를 마찬가지로 만들고 바디라고 붙이고 B라는 심볼을 사용합니다. B. 그래서 이 모스펫은 사실은 단자가 4개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4개 있는 디바이스인데 나중에 보면 단자가 3개 있는 디바이스처럼 취급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PN 있죠. PN. 여기 PN이면 여기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 사실은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 거죠. PN. 여기도 PN.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전압이 없다면, 전압이 지로라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어서 커런이 여기 전압이 있어도 커런이 이렇게 흐를 때 이 다이오드가 블록하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해도 이 다이오드가 블록하고 양쪽으로 다이오드에서 블락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이 흐를 수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전혀 커런이 흐를 수 없었는데 여기에 게이트에 이 VGS라는 전압을 증가시켜서 여기에 플러스 차지를 인가합니다. 플러스 차지가 처음에 하는 일은 P임으로 뭐가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차지인 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플러스들이 같은 플러스인 홀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익스펠하고 리펠하고 전부 다 쫓아내고 소위 디플리션 리전, 스페이스 차지 리전을 만든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플러스들이 이쪽에 있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을 어트랙해서 마이너스 일렉트론들을 끌어들여서 채널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채널이 형성돼서 커런을 끌 수 있는 패스가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처음엔 커런이 어느 방향으로도 흐를 수 없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를 인가하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많은 일렉트론들을 어트랙해서 채널을 만나서 커런을 흘릴 수 있는 뭐가 됩니까? 리지스터가 됩니다. 리지스터. 그래서 처음엔 디스턴스가 무한대인 부도체였는데 이제는 어떤 일정한 밸류를 갖는 리지스턴스가 돼서 이제 여기 VDS가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ID가 흐를 수 있죠. 그래서 ID를 흘릴 수 있는 어떤 리지스턴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흐르는 IG는 항상 뭡니까? 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절대로 커런이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지로고 여기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이 채널을 크리에이션 하기 위한 여기에 일렉트론을 어트랙해서 컨덕션 채널을 만들기 위한 미니멈 전압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전압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전압을 트레이숄드 전압이라고 부르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채널을 인듀스드 채널이란 말은 처음에 채널이 없었는데 인듀스 됐죠. 만들어진 채널을 크리에이션 하기 위한 미니멈 전압을 트레이숄드 볼티지라고 그러고 이 트레이숄드 볼티지 심볼을 VT라고 쓰고 대략 1 내지 3V 뭐 그거보다 큰 거나 작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됐습니까? 자, 여기 이 바디가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 모스펫은 여기에 정션이 있죠. PN 정션, 여기에 PN 정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스펫은 정션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채널에 의해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우리 다이오드 공부할 때 PN 정션을 배웠는데 모스펫 경우엔 PN 정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로 해서 동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N 정션이 어떤 경우에서 턴온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합니다. 더 이상 모스펫이 아니라 뭐 이상한 디바이스가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디바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정션이 턴온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디를 여기에 있는 전압 중에 가장 네거티브인가 하면 여기가 턴온 되기 위해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장 낮은 전압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턴온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디는 여기에 있는 가장 낮은 포텐셜, 이 포텐셜 소스와 같은 포텐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디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터미널로 보고 여러분들 얘기할 때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 세 개의 디바이스인 것처럼 3터미널 디바이스처럼 취급하고 여기가 그라운드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몇 주 후에 합니다. 또 자세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항상 소스와 같은 포텐셜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터미널이 3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커런 흐르지 않죠. 여기 전압을 변화시킬 때 ID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처럼 여기에 플러스를 인가해서 스레시홀드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서 여기에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 상황에서 VDS를 변화시킬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가 VDS고 여기가 ID의 커브를 그려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채널이 형성되면 리지스탄스로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균일한 채널이 있다면 리지스탄스입니다. 자, 균일한 채널이 있다면 리지스탄스인데 만약에 리지스탄스라면 V와 I가 이와 같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리지스탄스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스펫은 이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왜 이게 일반적인 리지스탄스가 아니라 실제 커브를 보면 여기는 이런 리니한 커브를 따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슬슬 이렇게 휘기 시작하고 어느 전압이 지나면 더 이상 커런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순수한 리지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VGS가 VGS가 5V라고 가정을 합니다. 5V. 5V고 VGS가 5V고 그리고 VT가 3V라고 2V라고 가정합니다. 2V. 트레시홀드 2V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5V면 여기에 보면 트레시홀드 전압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채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균일하게. 만약에 여기 전압이 0였다면 그렇죠. 여기 전압이 0였다면 여기에도 5V에 의한 채널이 이만큼 형성됐고 여기에도 5V에 의한 채널이 형성됐습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 전압이 0거나 전압이 굉장히 작다면 채널이 균일하기 때문에 리지스탄스처럼 비헤이브 하는데 이 전압을 점점 증가시킵니다. 이 전압을 증가시키면 여기는 픽스되어 있고 여기는 5V의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두꺼운 채널이 있는데 여기 전압을 증가시키면 여기는 전압이 아까보다 작아졌죠. 전압을 증가시키면 여기가 오고 여기서 빼야 되니까 전압이 점점 작아져서 채널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얇아집니다. 채널이 점점 얇아져서 이 전압에 따라서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와 같이 되고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고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이와 같이 채널이 이쪽은 머물러 있지만 이쪽이 점점 채널이 줄어드는 뭡니까? 소위 채널 슈링킹 현상이 발생합니다. 채널 슈링킹 현상이 발생하고 채널 슈링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면 채널 VDS가 증가하면 채널이 있죠. 점점 좀 좁아지죠. 채널이 좁아진다는 말은 저항이 커지고 커런이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휘는 부분이 이게 바로 뭡니까?
채널 슈링킹에 의해서 이쪽 전압을 증가해도 커런이 더 증가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런 커브를 나타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만약에 이 전압이 증가해서 VGS가 5V일 때 그리고 VDS가 3V이면 여기는 5V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두꺼운 채널이 있고 여기는 5-3이니까 2죠. 2는 뭡니까? 스레이션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작은 채널이 만들어졌고 그런 여기에 어떤 미니멈 채널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핀치오프입니다. 핀치오프. 그래서 언제 핀치오프가 발생하냐 하면 VDS가 VGS-VT일 때 핀치오프 현상이 발생하고 핀치오프란 말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마치 미니멈 홀이 생겨서 더 이상 전압을 증가시켜도 커런이 증가하지 않는 일정한 커런에 세츄레이션 되는 핀치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핀치오프입니다. 이 점이 이러한 전압에 이르렀을 때 핀치오프가 발생하고 그 이유는 더 이상 커런이 증가하는 이런 호라이전탈 라인이 되는 현상을 핀치오프.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VGS고 여기에 있는 전압이 정확히 VT가 됐을 때 VT니까 여기 핀치오프가 생겼죠. 미니멈 채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조건은 VDS가 이 전압에서 VT를 뺀 이 전압이 되는 그래서 그 전압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전압을 VDS saturation 이라고 부르고 VDS saturation은 VGS-VT가 되는 이 전압 이후에는 일정한 커런만 흐르는 saturation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순수한 리지스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얼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건 순수한 리지스턴스 때 이렇게 증가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란니니한 디바이스입니다. 어느 전압이 커지면 이런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이 VDS를 변화시켰을 때 ID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퀘이션입니다. 자,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이 굉장히 복잡한 이퀘이션인데 이퀘이션이 왜 이런 폼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드라이브 할 것인가 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거나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어떤 비례상수죠. 비례상수입니다. 이 두 개의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VDS와 VGS, VT가 크다면 채널이 두꺼워지죠. 채널 thickness. 이거는 채널 뎁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뎁스, 이 전압차가 커지면 채널이 두꺼워질 테니까 당연히 많은 커런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채널 뎁스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KN 프라임이라는 어떤 컨덕티비티 파라미터는 컨스탄트가 있습니다. 컨덕티비티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W 디바이드 바이 L은 채널을 위에서 본다면 채널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채널 뎁스는 D입니다. D. 채널 뎁스 D에 관련됐고 그리고 이 W는 채널의 폭입니다. 채널의 폭. 그리고 L은 채널의 랭스입니다. 채널의 랭스.
당연히 이게 커지면 옆으로 퍼지니까 커런이 쉽게 흘려서 여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L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니까 반비례하게 되고, 당연히 이와 같이 되고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 앞에 텀만 있다면 이 전체가 무슨 저항 같은 거죠. 이거에 의해서 때는 이 전체 컨스탄트가 하나 있고 전압 전류가 있으니까 뭡니까? 리지스탄스입니다. 리지스탄스. 그런데 순수한 리지스탄스라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텀.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이 텀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펙티브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커런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 텀이 채널 슈링킹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핀치오프가 되면 그때는 일정한 커런이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퀘이션을 여기다 대입해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전체 여기까지 핀치오프 이전까지를 전부 다 디스크라이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진 근처 이 이전을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리전에서의 이 디바이스의 특성이, 여러분들 이 모스펫이 발견되기 전에 베큐um 튜브라는 진공광이라는 디바이스가 사용됐는데, 거기에 그 디바이스의 일종인 트라이오드란 상극관이란 진공관이 있었는데, 그거와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르고, 이 이후는 커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세츄레이션 리전.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이쪽에서 본다면 트라이오드 리전은 뭐냐면 VGS가 드레스홀 전압보다 크고 채널이 형성됐고, 이 VDS가 이전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핀치오프를 발생시키는 이 전압보다 작은 경우에 핀치오프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게 VDS가 굉장히 작다면, 여기 또 하나, VDS가 굉장히 작다면 이 작은 거의 스퀘어를 무시할 수 있죠. 작은 거의 스퀘어를 무시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무시하면 ID는 이와 같이 돼서, 마치 여기 전압이 있고 커런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리지스탄스처럼 동작하고, 그 리지스탄스를 RDS라고 쓰면 RDS는 이와 같이 되고, 그때 여기서 동작하는 리전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제 핀치오프가 일어나고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퀘이션에 이 커런이 일정한 커런이 되는데, 그 일정한 커런은 어느 점에서 발생하냐면 VDS가 VGS-VT가 됐을 때, 핀치오프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때 이밸루에이션 커런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ID가 이와 같이 되고, 그죠? 그래서 ID가 지금 어디에 관련되냐면 VDS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건 상관이 없이 뭐에 관련됩니까? 여기 VGS-VT에 대한 리지스탄스와 두 가지 관점에서 다릅니다. 이거 다른 게 여기 이런 채널 슈링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핀치오프 이후에 리지스탄스가 일정해지는 거죠. 리지스탄스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일정해집니까? 커런이 일정해집니다. 커런. 이 특징을 보면 이 ID가 VD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커런이 VGS에서 결정되죠. VGS와 다른 파라미터에서 결정되는 어떤 일정한 커런이 흐르게 된다. VDS는 무관한 커런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바이스 이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채널이 일렉트론으로 된 N채널입니다. N채널. 인핸스먼트 타입. 당연히 N채널이겠죠. 일렉트론에 의한 채널이니까 N채널. 인핸스먼트 타입. 여기에 전압이 증가되면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죠. 인핸스 됩니다. 인핸스 되는.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MOS
MOSFET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스는 스트럭처에서 여기에 메달 있죠, 메달 컨택이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세마이 컨덕터가 있는 이 디바이스의 피지컬 스트럭처에 의해서 모스라고 부르고 이 FET는 뭡니까? Field Effect Transistor. 이런 디바이스를 트랜지스터 그러고 여기에 채널이 크리에이션 되는 게 전부 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차지를 리페어하고 어트랙하고 만들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그래서 메달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이 스트럭처에 관련된 용어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에 관련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때 배운 모스펫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를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와 연관되는 얘기 잠깐 하고 이 모스펫을 어떻게 앰플리파이어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의 싱글 스테이지 모스펫 앰플리파이어의 간단한 해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